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토트넘 호스퍼가 샤흐타르 도네츠크와의 친선전에서 5대1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오늘은 이 대승 속에서 손흥민 선수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과는 완전히 달라진 전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이야기도 하고 싶은 이야기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기에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의 최대 관심사인 손흥민 선수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려면 데안 쿨루셉스키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과 쿨루셉스키 모두를 똑같이 공격 전개 시 양쪽 전방 사이드에 최대한 넓게 벌린 상태에 위치시키기 때문입니다. 윙어로서의 전술적 스타트 위치가 거의 대칭에 가깝죠.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두 선수가 보여준 슈팅 수는 그와 다르게 너무나도 비대칭적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78분을 소화하면서 시도한 슈팅은 단 1개, 하지만 쿨루셉스키가 92분 동안 뛰면서 시도한 슈팅은 무려 8개. 이 정도로 슈팅 수에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쿨루셉스키가 가져간 이 슈팅 수 8개는 오늘 경기에서 4골이나 넣은 해리케인과 같은 슈팅 수입니다. 그런데 해리케인과 똑같이 8번이나 슈팅을 때렸지만 반대로 단 1골도 넣지 못했다는 사실은 적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의 주제는 왜 쿨루셉스키가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이 바닥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슛을 난사하느냐가 아니라 똑같이 사이드로 넓게 벌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째서 셉셉이는 8번이나 슈팅 찬스가 나는데 손흥민에게는 그 기회가 단 한 번만 났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는 다음 몇 가지로 분석 가능해 보입니다. 우선 두 선수의 성향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도 분명 슈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손흥민은 무리해서 확률 낮은 슈팅을 가져가기보다는 주변 동료들에게 이타적인 패스를 내어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무리가 아니라 충분히 슈팅을 때릴 만한 상황 속에서도 주변에 동료가 있으면 옆으로 내어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반면 쿨루셉스키는 앞에 수비가 많아도 때리고 각도가 좋지 않아도 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슈팅 8개 중 절반인 4번이 수비에게 걸린 슛 블록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런 슈팅 수 차이에는 두 선수의 성향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 플레이 스타일의 차이와 전술적 영향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존재합니다. 우선 플레이 성향부터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공격 전개 시 박스 근처에서 1대1 드리블 돌파를 통해 수비를 제치려는 성향이 강하지 않습니다. 드리블 돌파는 체력적으로 부담이 크고 부상의 위험도 높아지며 상대와 몸싸움도 해야 합니다. 스피드로 상대를 제치는 것에서도 차이가 있죠. 뒷공간을 노리기 위해 빨리 뛰기 시작하는 것과 자신을 주시하며 막는 상대를 제치기 위해 순간적으로 속도를 내는 것은 순간 가속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육에 주는 부담의 임팩트가 다릅니다. 그런 동작들은 햄스트링 같은 근육에 무리를 주어 부상을 자주 유발시킵니다. 드리블로 상대를 제치는 것에는 관절의 부담이 많이 가죠. 상대를 제치려면 좌우로 급격한 방향 전환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플레이를 하면서 수명이 긴 선수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깨로 밀고 들어가는 것은 손흥민 선수에게 피지컬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31세라는 손흥민 선수 나이에는 현실적으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아니 오히려 가급적 자제해야 되는 플레이 스타일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런 1대1 돌파를 위주로 하는 플레이 스타일을 하지 않고도 현재 프리미어 리그에서만 통산 103골을 기록해 역대 득점 순위 32위에 올랐고 현재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현역 중에서도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역대 어시스트 순위에서도 총 도움 52개로 올타임 레코드에서 45위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서 수많은 골게터들과 수많은 윙어들 그리고 수많은 공미들이 넘쳐났음을 감안하면 이 기록은 실로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는 선수들보다 월등한 공격 포인트 생산성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혹자들은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지 않는 손흥민 선수를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손흥민 선수처럼 30, 31세에 접어든 유명 선수 중 측면을 드리블이나 스피드로 파괴하는 선수가 도대체 얼마나 있었나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좌측 윙포워드로 왼쪽 측면을 파괴하며 맹활약했던 축구계의 양대 산맥 중 하나인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지금 손흥민과 똑같은 나이인 31세에도 측면을 파괴하고 다녔을까요?
그 역시 레알 마드리드 시절 20대 후반부터 30대에 들어선 후 예전 맨유 시절 같은 측면 드리블 돌파를 거의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혹 시도하다가 볼을 빼앗기는 경우가 더 많았죠. 대신 보다 중앙으로 이동하며 오프더볼 상황에서 공을 받아 슈팅을 하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상에 대한 부담과 체력적인 소모를 줄이면서 정확한 득점력을 기반으로 공격에 집중한 플레이를 통해 레알에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호날두의 20대 후반에 있었던 플레이 스타일의 전향은 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왼쪽 윙어 또는 윙포워드 크랙의 대명사로는 에당 아자르도 있죠. 그의 현재 나이가 이제 손흥민보다 한 살 많은 32세입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의 나이 31세에는 이미 사실상 나락으로 가 있는 경기력이었고 실제로 그는 몸 관리와 부상 등이 겹치면서 28세부터 급격한 몰락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좌측에서 스피드로 상대방을 무력시켰던 가레스 베일도 2014년을 기점으로 점차 스피드를 줄이고 벌크업을 키우는 방식으로 플레이 스타일에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손흥민 나이인 31세 때에는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레알에서 처분 대상으로 분류되어 결국 토트넘에 임대되는 상황까지 치달았습니다. 이처럼 폭발적인 스피드 또는 현란한 드리블 능력으로 측면을 공략하는 선수들은 대체로 20대 후반의 수명이 다하는 것이 매우 보편적이었고 그에 비하면 손흥민 선수의 스피드 있는 역습은 아직도 매우 위협적이니 이건 정말 놀라운 관리입니다. 그런 손흥민 선수가 상대 측면 수비를 1대1 드리블 돌파를 무리해서 시도하지 않는 건 어떻게 보면 매우 현명한 판단이죠. 하지만 쿨루셉스키는 23세의 젊은 선수로 체력적인 부담도 적고 피지컬적으로도 어깨를 밀어넣으며 몸싸움을 하는 드리블을 비교적 잘하는 편의 윙어죠. 그렇다 보니 플레이 스타일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여기서 전술적인 차이가 따라옵니다. 손흥민은 돌파를 시도하는 대신 그 자리를 메디슨과의 연계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의 좌측은 손흥민 선수의 이번 경기 히트맵이고 우측에 있는 것은 메디슨의 히트맵입니다. 중앙에서 공격형 미들로 뛰고 있는 메디슨의 히트맵이 정중앙이 아닌 약간 좌측으로, 즉 손흥민 선수 쪽으로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메디슨이 가까운 거리에서 지속적인 연계 플레이를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 반대로 메디슨이 좌측으로 수비를 끌고 가다 보니 우측에는 수비가 적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측 하프 스페이스에 공간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1대1 드리블 돌파를 좋아하는 쿨루셉스키에게 자신의 주발인 왼발 쪽으로 접고 나올 공간이 많이 생기게 되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쿨루셉스키가 이 공간을 활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활용의 마무리가 에러라는 것이죠. 여기서 무지성 슈팅을 계속 때리지 말고 중앙이나 반대편의 동료들에게 찬스 메이킹을 해야 하는데 밑도 끝도 없는 슈팅을 계속 난사한다는 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아무튼 다시 전술적 차이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런 공격 전개의 차이는 좌우 풀백들의 지원에서도 발생합니다. 우도기는 손흥민의 뒤로 돌아가기보다는 손흥민의 앞쪽에서 수비 뒤로 뒷공간 침투를 노립니다. 그러니까 쿨루셉스키 쪽에서는 로얄이 오버래핑을 시도하지만 손흥민 쪽에서는 우도기가 언더래핑을 주로 시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보시는 것처럼 히트맵으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도기의 히트맵은 손흥민보다 전방에서 더 박스 쪽에서 나타나고 로얄의 히트맵은 박스 쪽이 아닌 터치라인에서 나타나고 있죠. 이 오버래핑과 언더래핑의 다른 전술적 선택으로 인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손흥민과 쿨루셉스키라는 좌우 윙어 활용법에 어떤 의도의 차이가 있는지 나중에 업로드할 추가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만 정리하자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좌우 두 윙어를 넓게 벌리는 것까지는 똑같지만 좌측과 우측의 공격 전개 방식은 다르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흥민에게는 메디슨과 우도기와의 협업 플레이를 통한 공격 서포트에 좀 더 무게중심을, 반대로 쿨루셉스키에게는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며 1대1로 공격 전개 상황을 만드는 플레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똑같이 넓게 벌리고 있어도 많은 동료들과 패스를 주고받는 손흥민에게는 공간도 좁아지고 또 리턴 패스도 많이 받지 못하는 데다가 본인 스스로도 이타적이다 보니 슈팅 수가 매우 적은데 쿨루셉스키는 공간도 넓게 부여받고 본인이 드리블을 치고 나오니 리턴 받을 걱정 없고 성향상 슈팅도 욕심을 부리니 8번, 그것도 후반전에만 7번이나 몰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문제점과 걱정거리만 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히트맵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분명 손흥민 선수의 수비 가담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 현격하게 줄었고
그로 인한 에너지 비축을 통해 좀 더 정확하고 파괴력 넘치는 공격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상대적으로 전방에 위치한다는 것은 상대가 라인을 올릴 시에 역습에 좀 더 치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니 손흥민 선수의 역습을 통한 골이 얼마나 나올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보이는 장점은 메디슨과의 호흡입니다. 메디슨은 분명 손흥민과 사이가 좋아 보이고 메디슨이 후반전에 라인을 깨려는 손흥민에게 여러 번 날카로운 침투 패스를 넣어주며 역습의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역습 시에는 분명 좋은 조합입니다. 다만 두 선수 모두 박스 근처에 있을 때에는 단 한 번의 장면을 제외하고 아직 메디슨의 이타적인 플레이가 돋보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둘 사이의 케미가 더 가다듬어지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의 슈팅을 늘리도록 플레이를 조정하면서 반대로 클루셉스키의 슈팅 수를 낮춰주며 이타적인 플레이를 요구하는 세밀한 교정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상황보다 더 나은 토트넘으로 발전할 수 있어 보입니다. 매 경기에서 최소 슈팅 4회 이상씩은 가져가는 손흥민의 경기를 보고 싶네요. 그런 경기를 볼 수 있을지 다음 경기인 바르셀로나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